서문 1.8%의 기적,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 담도암 사기는 생존율이 1.8% 정도이고 제게 남은 시간이 약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관의 판정을 받기까지 걸어온 이 모든 여정,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후 주변 사람들이 제게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저의 생활 습관과 식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그리고 한 줄기 빛. 모든 것의 시작은 동네 병원의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췌장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무려 7.5cm에 달했고 주변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마도 사기 정도로 보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던 장면처럼 저도 모르게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그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꿀뚫는 듯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아, 내게 남은 시간은 고작 6개월뿐이구나.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처럼 생존율이 높은 암이었다면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붙잡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저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희망을 찾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 진단명이 담도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잠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진단명이 바뀌었으니 생존율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진료실을 나와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담도암 사기 생존율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1.8%. 췌장암보다도 더 낮은 처참한 숫자였습니다. 이제 정말 삶을 정리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제 암은 췌장 머리 부분, 담도가 지나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식은 췌장암과 동일하게 최시비지장 절제술, PPPD를 받아야 하고 다만 사용하는 항암제가 조금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 처음에는 제가 곧 죽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늘 제 곁에서 나침반처럼 해준 말이 있습니다. 여보, 생존율이 1%든 99%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오직 두 가지뿐이야.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우리는 사는 쪽을 선택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야. 남편의 이 단단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1.8%라는 숫자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치료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2부, 내 몸이 보낸 이상신호, 암의 첫 증상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제 몸은 진단을 받기 약 한 달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속이 살짝 메스꺼리면서 배가 뒤틀리듯 내장이 꼬이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바탕 격렬하게 아팠다가 잠시 괜찮아지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 강도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깨어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이상 신호는 제가 잠자는 자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독 왼쪽으로 누워 잘 때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강의를 할 때만 제 소화되는 소리가 조용한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암덩어리가 자라나면서 제 12지장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소화기관이 좁아지면서 그런 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등에도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가 뒤틀리듯이 뻐근하고 누군가 등 뒤에서 쿵쿵 주먹으로 치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췌장암이나 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 혈변, 황달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전혀 없었기에 제 몸의 통증을 암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CT 한번 찍어주세요. 3부, 항암, 그 고통의 터널 끝에서 만난 기적. 항암 치료는 이해를 받으면 1차 사이클이 끝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총 10차, 20번의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CT 촬영을 통해 암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제 CT 자료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처음 제 몸속에 있던 7.5cm의 거대한 암 덩어리는 누가 봐도 선명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CT에서는 저와 교수님 모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암 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분명 이쯤에 있었는데 잘 안 보이죠?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물론 몸을 직접 열어보기 전까지는 CT상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나 림프절 전이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해 최12지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위해 제 몸을 열어본 교수님께서는 제 내부에 있던 암세포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그 상태를 완전 사멸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렇게 저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저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새롭게 허락된 시간들을 생각하며 아주 조금씩 천천히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4부, 주치의가 목격한 기적, 희망이 만든 결과. 박주혜님, 어서 오세요. 앉아보세요. 그동안 컨디션은 어떠셨어? 식사하실 때 소화는 잘 되시고? 네, 교수님. 저는 신기하게도 수술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혹시 체중은 좀 늘고 있나요? 오히려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식욕이 돌아오니까 살이 찔까 봐 걱정이에요. 요즘은 일부러 식사량 조절하면서 체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게 잘 될까요? 돼야죠.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임상적으로 볼 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아무리 잘 먹어도 체중이 잘 늘지 않거든요. 이렇게 식욕이 돌아오고 체중이 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더 이상 암이 없다는 아주 긍정적인 반증입니다. 지금 컨디션도 좋고 항암도 중단한 상태이니 이제 완치를 바라보며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찾은 건강을 바탕으로 일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희 환자분의 경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암은 복강 내에 거의 다 번져 있는 상태였어. 직경 10cm에 가까운 거대한 암 덩어리가 있었고
CT 사진을 보면 주변으로 몽글몽글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복강으로 퍼져나간 암세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과란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환자분은 삶에 대한 의지와 애착이 정말 강했습니다. 반드시 이 병을 이겨내고 싶다는 강렬한 느낌을 저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점점 줄어들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지막 검사에서는 처음에 그 몽글몽글한 것들까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치료가 예상보다 훨씬 잘 된 덕분에 저희는 완치를 목표로 수술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 남아있던 흔적들은 모두 죽은 암세포 덩어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주혜 님의 사례를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통 5년을 완치의 기준으로 보는데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부 항암 성공의 핵심,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 항암 치료를 앞두고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항암제가 과란 내 몸에 맞을까? 항암을 시작하면 입안이 다 헐고 구락질이 나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겠지. 암 진단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미디어에서 접했던 항암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들이 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주변에 암 투병을 한 지인이 없었기에 제가 아는 항암 과정은 오직 영화나 드라마 속 고통으로만 가득 찬 모습뿐이었습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악명 높은 암이라는 말에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저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항암 치료 못 받겠어. 그냥 안 받을래.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내가 얼마큼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지도 않고 미디어가 만든 공포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약설적이게도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플지, 머리가 얼마나 빠질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내 몸의 적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보고 싶다는 투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항암을 앞둔 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본 항암의 모습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만 극대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치료 후 하루 이틀은 힘들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구할 유일한 기회인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항암은 저에게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에서조차 비릿한 냄새가 나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웠고 심한 복통의 구토까지 겹쳐 2주 만에 체중이 7kg이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슬프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이것이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다 별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항암제가 내 몸속에서 힘을 쓰며 암세포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증상을 겪는 거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자 고통을 버텨낼 힘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2차, 3차 항암을 거듭할수록 제 몸은 점점 적응해 나갔고 나중에는 이만하면 할 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내 몸의 변화를 믿어주세요.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6부, 암을 이겨낸 밥상의 힘, 그리고 마음의 힘. 제가 완전관해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바로 생활 패턴과 식습관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습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가족 단톡방에는 온갖 정보들이 쏟아졌죠.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더라. 누구는 뭘 먹고 나았다더라.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육식은 없을 줄 알았고, 오히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진료 시간에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고기는 정말 먹으면 안 되나요? 교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소화만 시킬 수 있다면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항암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은 삼겹살이나 곱창, 대창 종류만 피하고 소고기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항암 과정에서 체중이 10kg, 20kg씩 빠지며 체력 저하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육식은 암에 안 좋다는 말만 믿고 채식만 고집하시다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안타깝게도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버섯을 듬뿍 곁들여 포만감을 채우고 쌈 채소와 함께 소량 먹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즐겁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좋은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고 믿으며 먹었죠. 음식 하나하나에 두려움을 느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췌장, 담도암 환자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선한 채소와 건강한 식단 위주로 먹으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샐러드를 이만큼, 나물을 이만큼처럼 강박적으로 식단을 짜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싶을 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지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살린 것은 바로 따뜻한 누룽지였습니다. 누룽지를 끓여 국물부터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면 경직되었던 위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항암 후 너무 힘들어 눈앞이 흐릿해졌을 때 누룽지 몇 숟가락을 먹고 나니 시야가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잘 먹어서 체력을 길러야 마음을 다잡을 의지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건강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일 먹는 건강한 새끼 식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살아갈 우리에게 희망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암 투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일상을 놓지 않는 자세 별표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내가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지? 당장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별표 살아갈 사람 별표로 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완전 관해라는 말에 너무 설레발을 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암 환우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예롱 별표입니다. 나의 아픔, 고통, 두려움을 그 누구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고립감이죠. 그 예로움이 가장 짙어지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운 공기 속에 홀로 누워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절망감이 저를 덮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제 몸속으로 들어온 항암제들을 별표 알약 병정들 별표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몸에 들어온 용감한 알약 병정들이 나를 위해 암세포와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어. 나를 위해 싸워줄 친구들이 지금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고통스러운 항암 주사를 맞는 순간조차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몸속의 용감한 알약 병정들과 함께 이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